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코로나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고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신데, 이 코로나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심리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괜찮을까라고 저희들끼리도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코로나 블루와 마음 백신입니다. 코로나 블루와 마음 백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파란색 옷을 잘 안 입게 될 정도로 이제 블루라는 말 자체가 우울함 아니면 그 외에 뭔가 좋지 않은 듯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말과 붙어서 코로나 블루 딱 하면 벌써 정말 거의 1년째 지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느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혹은 어떤 질병을 우리가 앓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뭘 맞죠? 백신을 맞죠.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코로나 블루와 마음 백신, 즉 평상시에 어떤 사소한 일들을 하셔야 이 코로나 블루로 묶이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자,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큰 이야기 안 합니다. 작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특히 인지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인지심리학은 넛지의 학문이다. 넛지가 뭐냐면요,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넛지가 옆구리를 살짝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야 일어나란 말이야, 제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이러면 안 일어나는데, 옆구리 살짝 찌르면 와 하고 일어나죠. 와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옆구리를 살짝 찔러서 크게 화내지도 않고, 그리고 부드럽게 개입해서 살짝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한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다 합쳐서 넛지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엄청나게 큰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넛지 몇 개를 알려드리려고 할 텐데, 그런데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실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자료들과 연결성을 보니까 이 넛지들이 의외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넛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고요. 내 일상생활에서 요 몇 가지만 고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블루 이겨낼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 20, 21, 22가 올 때도 우리가 더 좋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 7, 8년 전에 나온 연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저희 심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페인의 조르디 코어드박과 미국의 댄 길버트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하게 되겠죠. 지난 10년 동안 엄청 변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나왔고요. 이제는 와이파이로 그냥 선이 없어도 인터넷을 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젠 은행에 가질 않습니다. 엄청난 얘기들 하시겠죠. 그럼 밑에 있는 연보라색 선은 어떤 선이냐? 앞으로 10년은 얼마나 변할까요? 앞으로 10년은 얼마나 변할까요?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밌게도 노란색 선이 훨씬 더 높이 있죠. 연보라색 선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은 엄청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은 그냥 쓰던 스마트폰 그대로 쓰겠지, 계속. 와이파이도 그냥 쓰던 거 쓰겠지. 현재 생활 패턴대로 그냥 가겠지. 재밌게도 지난 10년은 100만큼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10년은 30만큼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거의 힘들죠. 네. 어렵잖아요.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10년도 지난 10년만큼 변하거나 아니면 더 변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10대 때 기술의 발전과 제가 20대 때 기술의 발전과 30대의 기술의 발전을 보면 항상 10대보다 20대 때 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30대 되니까 엄청 변했더라고요. 바로 지난 10년간인 40대에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저 그래프에서 X축에 뭐라고 써 있죠? 에이지, 그러니까 연령. 왼쪽일수록 10대, 20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50대, 60대죠. 자, 나이가 들면서 기울기가 떨어져요. 3대 1의 정도의 비율로 지난 10년은 엄청 변했어. 그런데 앞으로 10년 잘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3대 1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자, 지금 50대인, 60대인 분들 지금 벌써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셨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추세는 50대, 60대, 70대가 가면 지난 10년 안 변했어. 앞으로 10년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겠죠. 제가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에만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류는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말 큰 고초를 겪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60년을 무탈하게 지내신 분들이 단 20년 무탈하게 지낸 세대보다 더 그런 일 없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계속 그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컸겠죠. 재밌는 건 누가 가장 이 상황을 예측을 못했는가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나이든 오히려 경험 많은 세대, 저 같은 기성세대가 오히려 이게 더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 사태를 더 뭡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자연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50대나 저보다 10년 선배인 60대, 70대인 분들은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0대, 20대 이 친구들은 바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재난 영화 그런 바이러스 영화를 보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어린 세대가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젊고 어리기 때문에 미래 변화를 더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더 모든 걸 잘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건 평균적인 추세잖아요. 평균적인 추세인데 50대, 60대, 70대인데도 20대나 30대에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난 10년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미래 10년은 엄청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 그러면 좀 정상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난 10년에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미래만 변해.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50대, 60대, 70대인데도 20대, 30대 지점에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당연히 미래가 많이 변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요. 요약하자면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분일 수도 있는데 히딩크 기억나세요? 히딩크형 인간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게 많은 분들, 아직도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 I'm still hungry. 이런 분들이 미래가 당연히 더 많이 변해야 되겠죠. 미래가 하나도 안 변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미래가 하나도 안 변한다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이가 좀 있는 기성세대인 분들에게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꼭 부탁드려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난 이제 바라는 게 없다. 나 이제 바라는 게 없단다.
사람이 바라는 게 없으면요,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대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라는 게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바라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절망해도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절망감보다 무망감 때문에 더 많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결과에 도달한다. 절망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꺾인 거죠. 그런데 무망은 좋아하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뭘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바보 같은 분들이 절대로 아니죠. 이런 분들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많았으며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만 한 거예요. 바라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게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억울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인생의 끝에서 무망감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무망감과 같이 동반되는 게 바로 미래가 안 변한다 라고 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라는 게 많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게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아이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다음엔 또 이게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0대인데도 20대의 지점에 와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30대나 20대인데도 60대의 지점에 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또 재밌죠. 그런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참 재밌게도 직전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직전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변해야 돼요. 왜? 내 성공이 계속 가야 되니까요. 내 성공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장 미래를 바보처럼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에 있어서 과연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준비해 보신 적 없죠. 저도 열심히 줄 서서 3월 달에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당연히 다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작년 11월 달쯤 마스크 한 500개쯤 사놓을 걸 하셨을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아, 작년 이맘때쯤 마스크 한 5만 개쯤 사놨을 걸 사놓을 걸. 그랬으면 나 큰 돈 벌었을 텐데.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1년 전인 코로나 1년 전인 시점에서도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언제 미래를 위한 지식을 쌓고 미래를 위한 대비할 수 있는 예측력을 가지느냐? 과거를 몰랐다라고 인정할 때예요. 과거에 내가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말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혹은 대학원생들한테 야, 너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라고 농담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 말 할 때예요. 10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나이 든 거예요. 이제 나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5살짜리나 10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잘 못 보셨죠?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왜 어른들은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르게 벌어질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코로나의 첫 번째 교훈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선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우리가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제가 어떤 공원에서
엄마와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같이 놀러 온 걸 봤습니다. 이제 둘이서 놀러 왔는데 한 10m 앞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엄마는 당연히 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그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지 엄마가 부르세요. 경일아,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 엄마라고 한 10m 앞에서 엄마 쪽으로 달려오죠. 한 5m쯤, 절반인 5m쯤 다가왔을 때 5m 앞에서 꾸가당 하고 넘어졌어요. 무릎에 약간 생체가 났더라고요. 뭐 크게 피가 철철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엄마가 놀라셨겠죠.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그 엄마는 나머지 5m를 달려와서 아이를 딱 잡고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 애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그렇게 조심성 없이 달려오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막 엉덩이를 때립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몰랐었죠? 몰랐어요. 알았으면 자기가 5m 앞에 와 있어야지. 5m 앞에 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나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나의 놀람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부모님과 이렇게 자기의 당황함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혹은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어이구 야 몰랐다, 네가 넘어질 줄 몰랐네, 아유 엄마도 몰랐어 라고 하는 부모님과 이후에 다시 놀러 올 때, 이 공원에 놀러 올 때 행동의 차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이를 10m 전방에 계속 놓고 너 조심해, 너 조심히 놀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몰랐다라고 얘기한 사실을 우리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당황스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줬던 부모님은 5m 앞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커요. 더 많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몰랐던 사실을 정말 몰랐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척하는 것 있죠. 척하는 자세는 미래 변화에 오히려 더 계속해서 대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잘 아는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얘기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척하는 고객은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보험을 잘 구입하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은 중요한 상품입니다. 필요한 상품이죠. 그런데 보험이 중요한 상품인데도 사실 필요한 보험은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보험 많이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험이 원하지도 않는, 필요하지도 않는 보험이 언제 판매되는가를 보면 의외로 꽤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고객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 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몰랐잖아요. 근데 이때 몰랐다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럼요, 알죠. 네.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 암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사실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는 이제 다 인정하고 양쪽 모두 지식으로 혹은 정보로 다 해놓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보험 판매할 때 애를 좀 먹겠죠. 그래요? 몰랐어요. 정말인가 봐요? 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야, 이 사람한테 보험 이제 판매하려면 오늘 많이 좀 시간이 쓰겠구나. 근데 그 보험 설계사 분은 오히려 그래서 몰랐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분에게 오히려 그분에게 적절한 보험을 판매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험 설계사로서 오히려 더 보람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의외의 지점이죠. 우리는 코로나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걸 우리가 흔쾌히 인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당황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전혀 몰랐다, 전혀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는 이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회를 사후확증 편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사회라고 하고요. 사후확증 편향이 바로 무슨 뜻이냐? 몰랐는데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후확증 편향으로부터 빠져나오거나 사후확증 편향에 잘 빠지지 않는 개인은요, 미래를 더 잘 대비합니다. 미래에 더 적절하게 대비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큰 교훈 배웠죠. 우리 이거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흔쾌하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수많은 변화도 몰랐다라고 인정하자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꼈던 게 바로 불안과 분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불안은 사실로 해소하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하나도 안 무섭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었을 때, 딱 붙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꼈죠. 자, 그런데 공포 영화가 왜 공포 영화겠습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하나도 공포 영화 하나도 안 무섭게 보는 방법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면요, 공포 영화가 왜 무섭냐면 그 괴물이나 그 귀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공포 영화 하나도 안 무섭게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놓고 귀신 쫙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나쁜 결과는 똑같이 귀신이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불안은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커지죠.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추이 과정을 모를 때, 그러니까 그 추이 과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사라져서 나오는 게 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만점짜리 혹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사회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하고 싶은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감염되신 분들, 고통받고 계신 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실이고 슬픈 사실이죠. 긍정적 사실이 아니죠. 부정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 사실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공받으니까 불안을 다독일 수 있는 겁니다.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확진되신 분이 300분이나 넘었다. 그럼 뭡니까? 우린 조금 더 마스크를 고쳐매죠.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정됐던 모임을 조금 더 뒤로 미루게 하죠. 조금 더 적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불안할 땐 나쁜 사실을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나쁜 사실을. 가정에도 적용해 볼까요? 회사에도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나쁜 사실이라도 숨김없이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불안한 시대에는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이런 말을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이 말은 사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불안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나는 이 일에 책임을 별로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 나는 이 일로부터 좀 면제받겠구나 라고 하는 다소 달콤한 분위기까지도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시대에는요, 너는 몰라도 돼,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건 그 불안을 키우는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실이지만 너한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알려줄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블루로 통칭되는 수많은 안 좋은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죠. 그런데 분노는 좀 다르죠. 불안은 초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미 터진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참으로 재밌게도요, 분노한 사람한테는 이게 팩트야 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만큼 감염되셨어, 이만큼 사망하셨어, 이만큼 이 정도야, 이 위험도는, 치사율은 이 정도야. 분노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요, 어떤 노숙인께서 깡통을 하나 놓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3일이나 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100%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은 3일을 굶은 표정이고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의 원인을, 즉 진실을 여기에 두겠죠.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구나. 그런데 진실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분이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노숙인처럼 보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심지어 부자처럼 살 수 있는 분이죠. 외국에는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싹 자극하고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실제로 하루에 웬만한 기업에 다니는 간부 직원의 급여만큼을 계속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사시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3일을 강제로 굶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나는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생각한 진실과 진짜 진실은 다르죠. 우리가 이게 들어맞지 않을 때, 이게 서로 다를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노했다면요, 이게 사실이야, 나는 3일을 굶었다고 사실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실은 말이야. 여기서의 실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진실은 말이야. 짧더라도 진짜 그 일의 진짜 원인 있죠. 진짜 원인을 얘기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불안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분노는 진실을 요구하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불안해한다면 나쁜 사실이라도 최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분노했다면 사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낸 진짜 그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그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코로나 블루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들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하는 아마 당대 최고의 긍정심리학자일 겁니다.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설마하니 행복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자, 참 재밌는 건 지금 들어보시면 이건 상식인데, 예전에 이런 연구들이 초창기에 시작됐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상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외의 결과인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죠. 저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5가지의 요소인데 저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많죠. 저도 동창회 가면 정말 큰 부자 된 친구 있습니다.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속으로 야, 부자라고 꼭 행복한 건 아니야. 내가 심리학 공부해봤거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심지어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연구들도 많죠. 이 5개의 요소를 이해하면 그 이유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퍼머 모델이라고 하죠. 자, P, 포지티브 이모션. 우리말로 좋은 기분이죠. 좋은 기분, 기쁨, 흐뭇함, 심지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맛있음, 쾌감, 다양한 기분 좋은 것들을 많이 느껴야 되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인게이지먼트, 뭔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맨날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간다. 이거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지티브 릴레이션십,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적 관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있어야죠. 미닝, 의미 있는 삶.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보람을 느끼는 삶.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잘해줬다는 기억이에요. 아무리 돈은 많이 많은 분이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든 아니면 저처럼 평범한 분들이든 제가 이제 사고가 아닌 나는 이제 노환으로 혹은 질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루 혹은 이틀 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뵐 기회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꽤 있었죠.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그리고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을 혹은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돈 더 못 벌어서, 더 많이 성공 못해서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내가 그 친구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할 걸, 이걸 후회하면서 돌아가세요. 사람한테 잘하지 못한 걸. 제 경험에 의하면 100%였고요. 심지어 삼국지에 보면 그 냉혈한 조조, 계속해서 삼국 통일을 위해서 사람을 정말 쓰고 버리는 것 자체가 잔인할 정도의 이 소시오패스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의 조조조차도 눈을 감을 때 삼국 통일을 못해서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했죠. 내 무덤 72개를 더 만들어라. 왜? 사람한테 못한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식도 결국 실각하고 결국은 나의 나라가 망한다면 사람들이 나의 무덤을 파헤칠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카피를 72개를 더 만들고 만들라는 지시를 하고 눈을 감죠. 참, 그러면 그냥 좀 잘하든가. 그렇죠? accomplishment, 성취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뭔가 좀 성취하는 게 있어야 되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저런 큰 일을 해냈다, 아니면 이런 봉사를 했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무언가를 발명했다, 모든 것들이 다 성취죠. 이 5개가 행복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마틴 셀리그만을 위시한 모든 긍정심리학자들, 아니 이젠 모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행복 모형에 의하면 혼자 살면 무조건 불행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이 요소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되게 어렵겠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여할 수 있는 삶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아니야, 1인 가구는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삶이 이제 엄청 수명이 길어졌어요. 예전에 40대, 5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던 시대에는 혼자 살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기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 인간이 오래 못 살던 시기에는 대부분 있는 가족과 짧은 세월을 살다가 사망을 하지만, 그리고 다른 가족이 또 들어오지만 인간의 수명이 호모 헌드레드, 즉 100살을 넘기는 것이 이제 일상화된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최소
몇십 년 동안 1인 가구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져야 되겠네요. 그것이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결과들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죠. 남성은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저 밑에 있는 그래프가 연령이지만 연령은 필연적으로 1인 가구로 사는 기간과 같이 맞물려 가니까요. 고연령대일수록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 X축이 연령이자 곧 1인 가구로 살아온 그 길이를 얘기할 때 남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도 남성인데요. 여성은 잘 안 떨어져요. 저도 이거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그래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우상향하는, 여성의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우상향한다는 건 뭡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죠. 왜 이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까요? 심지어 노년에 들어가서 자기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여성이 먼저 사망합니다. 즉 부인이 먼저 사망하죠. 그러면 남성이 오래 못 살아요. 남편이 5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결과 아닙니다. 네, 일본의 결과에서는 심지어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여성이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는 결과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편은 서글픈 결과가 왜 나올까요? 바로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도 한쪽이 없어지고 1인 가구로 살 때 오히려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가슴 서늘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 그래프에서 연소득 1200만 원이 넘으면 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정말 의미심장하죠. 연소득이 단 1200만 원만 넘어도 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좋은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관계는 안 싸우는 관계, 혹은 잡음이 별로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좋은 관계는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팩트플리스의 저자, 이젠 고인이 된 한국을 사랑한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그 유명한 한스 로슬링입니다. 이 한스 로슬링은요, 참으로 한국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한스 로슬링은요, 우리의 상식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빈곤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리고 왜 선진국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 충분히 키울 여력이 있는데도 인구가 줄어들까? 과연 빈곤 국가는, 그리고 선진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적게 낳는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스 로슬링이 한국에 2015년에 내한했을 때 저는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얘기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빈곤 국가일수록 여성과 남성의 사이, 혹은 가족에서 다른 구성원의 차이, 굳이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차이, 남녀노소에 있어서 어떤 시기든 가족 구성원 간의 사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면, 평등하지 못하면, 그러면 빈곤 국가일수록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자손을 늘려가면서 뭔가 불평등적 요소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특히 여성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가 많이 축적돼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불평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해소가 안 되면 출산율은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왜? 특히 엄마인 여성은 이 불평등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많은 자원이나 경제력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많아지면 내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유럽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럽은 남녀 평등성을 많이 개선하고 난 다음에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에 기반해서 출산율이 올라갔죠. 한스 로슬링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평등해져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떨어지는 출산율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경제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정부 시스템의 지원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평등해져야 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것을 울려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등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공정하다와 공평하다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죠. 공평하다, 뭡니까? 빵 10개가 있으면 형제 5명에게 2개씩 나눠주는 게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정하다는 건 뭘까요? 오늘 좀 더 일을 많이 한 셋째 아이가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좀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한 거죠. 그래서 공평과 공정은요,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갖는 게 공평, 그리고 자기가 잘한 만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공정이죠. 근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놀랍게도 협동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공평한 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공정한 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한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협동하자고 하면서 공정하게 나눠주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하자면서 다 똑같이 나눠 갖는 이런 미스매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사회가 요즘 한번 제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족 구성원들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등하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코로나로 많이 외로우시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제 이 어려운 코로나 블루에서 제일 심각한 어려움인 외로움과 불면의 밤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연구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우리는 자살하는가 라는 책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토마스 조이너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조이너 교수가요,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건지, 잠이 안 온 사람이, 잠을 잘 못 잔 사람이 외로운 건지를 열심히 면밀히 수많은 연구들을 검토해 봅니다. 20만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숫자죠. 자, 우리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것보다 잠을 잘 못 잔 날 다음 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은 잠을 잘 못 자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서 외로우니 그 다음 날 더 못 자겠죠. 그러니 그게 계속되면 불면의 밤이 오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때 잠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겪는 것이 그저 코로나 때 비대면이라서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그게 2배, 3배 이상 더 크다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잘 자야 되겠죠. 잘 자야 되는데 좋은 수면 클리닉, 굉장히 좋은 침대, 굉장히 좋은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도 잘 자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토마스 조이너, 우리는 왜 자살하는가, 자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토마스 조이너 교수의 결론이 이겁니다. 저도 거기서 무릎을 쳤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냉정하고 차갑게 그리고 이기적으로 대한 사람은 그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음날 외로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다시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행동을 하는 게 행복의 5가지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잘 자고 그 다음날 외롭지 않은 것에 중요한 연구 결과라는 걸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올해 발표해서 저는 제가 올해 읽은 논문 중에 올해 제가 분석한 논문 중에 가장 깊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블루 잘 잠으로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준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예측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예측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김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